여러분, 절대 이것만은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서 대부분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밝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도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콩팥은 그만큼 보상 능력이 뛰어나서 절반만으로도 제 기능을 거의 다 합니다. 문제는요, 그 절반마저 없어질 때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8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73%는 본인이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이유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9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이 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이 왜 가장 큰 적인지. 셋째, 단백질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넷째, 칼륨에는 두 얼굴이 있다는 것. 다섯째, 혈관을 굳히는 인이라는 성분. 여섯째, 모르고 드시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약들. 일곱째,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여덟째, 당뇨와 콩팥의 위험한 관계. 그리고 아홉째, 체중 관리와 콩팥 건강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콩팥 이야기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우리 콩팥 건강의 전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이런 분이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덕 씨, 68살이십니다. 당뇨로 10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3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본인은 정말 아무런 이상한 느낌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 있냐며 너무나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콩팥병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순덕 씨처럼 모르고 계시는 우리 주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콩팥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콩팥이 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걸까요? 콩팥이라는 장기, 우리 모두 아시지요? 허리 뒤쪽에 좌우 하나씩, 2개가 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인데 하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콩팥이 하는 일을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노폐물 배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것을 혈액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 콩팥이 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우리 혈액이 콩팥을 통해 걸러지는 양이 무려 180리터입니다. 콩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여서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둘째, 수분과 전해질 조절입니다. 몸속 물의 양, 소금, 농도, 칼륨, 인 같은 중요한 성분들의 균형을 콩팥이 맞춰줍니다. 혈압도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콩팥이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기고 심장에 문제가 옵니다. 셋째,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과 뼈 건강에 관여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일도 콩팥이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이 오고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줄어도 이 일들을 거의 다 해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실제로 신장을 기증하신 분들이 계잖아요. 한쪽 신장만 남아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콩팥의 보상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기능이 절반으로 줄어도 티가 안 나니까 더 나빠질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콩팥 기능은 단계로 나눕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입니다. 1단계는 거의 정상이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나쁜 상태입니다. 3단계쯤 되면 조금씩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대부분 느끼지 못합니다. 4단계에서는 빈혈이 오고 혈압이 오르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5단계가 되면 요독증이 나타납니다. 요독증이 무엇이냐 하면 콩팥이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낼 수 없어서 독소가 온몸에 쌓이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투석이 얼마나 힘든 치료인지 우리 모두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알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콩팥병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암은 치료해서 완치될 수 있지만 콩팥은 한 번 손상된 기능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최선입니다. 이순덕 씨처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병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이 평균 9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시면서도 더 좋아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소금이 콩팥의 가장 큰 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세대 음식은 짭니다. 어릴 때부터 간장, 된장, 젓갈, 김치를 먹으며 자랐으니 당연하지요. 할머니 손맛이 바로 그 짠맛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음식들이 정말 맛있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짠 음식들이 우리 콩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밥 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 정도가 5g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분들이 얼마나 드시는지 외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평균 9g 정도를 드신다고 합니다. 권장량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떤 분은 하루에 무려 20g 가까이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을 모두 드시면 이 정도가 됩니다. 반면 잘 지키시는 분은 3g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왜 소금이 콩팥에 이렇게 안 좋을까요? 이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바다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생물이 처음 바다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소금을 최대한 붙잡으려 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소금을 다시 흡수하려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콩팥에 과부하가 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단백뇨가 생기고 결국 콩팥 기능이 나빠집니다. 단백뇨가 무엇이냐 하면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염식만 잘해도 단백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g까지 정확히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가 먹는 양보다 조금만 줄여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9g 드시던 분이 7g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단백뇨가 줄어들고 콩팥 기능이 덜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절대량보다 상대적인 감소가 중요합니다. 저염식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국물을 줄이세요. 우리가 드시는 국과 찌개에 소금이 가장 많습니다. 국물을 반만 드시거나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둘째, 나물 무칠 때 소금 대신 참기름과 깨소금을 활용해 보세요. 맛도 더 고소합니다. 셋째, 외식할 때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세요. 드레싱, 소스에 소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염식이 모든 분께 좋은 건 아닙니다. 소금을 너무 제한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이 적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드시는 양이 많지 않은 분들,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너무 줄이면 수분 불균형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을 너무 제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바꾸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근감소증이 큰 걱정인데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콩팥이 나쁘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소화되면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콩팥이 걸러내야 하는데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 요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입이 마르고 구역질이 나고 피로가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양 부족이 됩니다. 우리 나이에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핵심은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입니다. 콩팥병 3단계부터는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순덕 씨처럼 3단계에 계신 분들, 담당 선생님께 내 단계에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계란 흰자가 최고입니다. 계란 흰자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노른자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계란 흰자 2~3개로 단백질을 채우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고기와 생선도 좋습니다. 단백질 대비 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있는 두부, 생선도 좋습니다. 반대로 유제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에는 단백질도 많지만 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콩팥이 나쁜 분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 아몬드, 자시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콩팥이 나쁜 분들에게는 인과 칼륨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흰자, 고기, 생선은 괜찮고 유제품과 견과류는 줄이세요. 네 번째입니다. 칼륨의 두 얼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게 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칼륨이 몸에 좋다는 말도 듣고 나쁘다는 말도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단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보가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비교적 좋은 1단계, 2단계에서는 칼륨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오히려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4단계, 5단계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칼륨이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건강에 좋다고 드시던 과일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마토, 바나나, 수박, 참외, 딸기입니다. 우리가 여름마다 즐겨 드시는 것들이 많죠. 1단계, 2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과일들을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4단계, 5단계에 계신 분들, 투석받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과일을 최대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륨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소 먹는 방법도 바꾸셔야 합니다. 칼륨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채소를 채소양의 10배 정도 되는 물에 1시간 이상 담가 두시면 칼륨의 약 47% 가까이가 빠져나옵니다. 그 물을 버리고 드시거나 데쳐서 드시면 칼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잠깐! 이거 중요한데요. 칼륨을 많이 드셔야 하는 분들이 이 방법을 쓰시면 오히려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건강검진 결과지가 집에 있으시다면 오늘 꼭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콩팥 단계를 아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5번째입니다. 인이라는 성분, 이게 혈관을 굳힙니다. 인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쌓입니다. 그리고 혈관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혈관 석회화가 무슨 뜻이냐 하면 혈관 벽에 칼슘과 인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집 수도관에 물때가 끼어서 막히는 것처럼요. 혈관이 굳으면 심근경색이 오고 뇌졸중이 옵니다. 우리 모두 가장 두려워하는 병들이지요. 그러면 어디에 인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약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매일 드시는 약입니다. 약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이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첨가제가 필요합니다. 그 첨가제에 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하지만 보조적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더하면 더할수록 인 섭취가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4단계, 5단계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을 조사해보니 평균 9가지나 됩니다. 꼭 드셔야 하는 약만 해도 이미 9가지인데 여기에 보조적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더 드시면 인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요? 효과가 불분명한 것들은 지금 콩팥에인 부담만 늘려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절약도 되고 콩팥도 지킵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라면,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는 보존을 위한 첨가제로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자연식품보다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우리 몸에서 거의 다 흡수가 된다는 뜻이지요. 세 번째는 유제품과 견과류입니다. 단백질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품들은 인과 단백질이 모두 많아서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계란 흰자, 고기, 생선은 단백질 대비 인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연식품 위주로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드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은 드시지 않는 것이 콩팥에 훨씬 좋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6번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약들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모르고 드시다가 콩팥이 나빠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약은 콩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농축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약도 같이 농축됩니다. 적당한 농도에서는 효과를 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약이 너무 농축되어서 독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조심하셔야 할 것이 엔세이드 계열 진통제입니다. 엔세이드 진통제가 뭔지 아십니까? TV 광고에서 많이 보시는 두통약, 치통약, 생리통약 대부분이 이 계열입니다. 감기약에도 들어있고 관절통, 통풍, 허리 통증에도 씁니다. 효과도 빠르고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할 수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한두 번 복용만으로도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나이가 드신 분, 단백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콩팥이 이미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병원에 가실 때, 치과 가실 때, 정형외과 가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콩팥이 안 좋습니다. 엔세이드 진통제는 빼주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 콩팥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종류가 많고 대부분 콩팥으로 배설됩니다.
콩팥 기능이 감소한 분들은 같은 항생제라도 용량이나 복용 횟수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3번 드실 것을 2번이나 1번으로 줄여야 하는 약이 있고 용량 자체를 줄여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항생제를 드셔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콩팥이 나쁘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3번째는 CT 조영제입니다. CT 찍을 때 혈관에 주사하는 약인데 이게 콩팥에 독성을 줄 수 있습니다. 조영제 없이 찍는 CT는 괜찮습니다. 초음파도 콩팥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영제를 꼭 써야 하는 경우라면 콩팥 기능을 먼저 확인하고 충분한 수액을 맞는 보호 조치를 반드시 같이 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감소한 분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제대로 연구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효과가 불분명하고 안전성도 모른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꼭 드셔야 할 보조제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우리가 모르고 드시는 약들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콩팥이 안 좋습니다. 엔세이드는 빼주세요. 이 한마디입니다. 7번째입니다.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건강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콩팥이 나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알아서 수분을 조절해 줍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어지고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이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수분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우리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탈수가 콩팥에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탈수가 생기면 가장 먼저 손상받는 장기가 콩팥입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고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여름에 더위를 먹거나 야외 활동을 오래 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세대분들이 바깥 활동을 하실 때, 농사일을 하실 때, 텃밭 가꾸실 때 물 마시는 것을 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탈수가 되면 콩팥이 직접 손상을 받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요즘 정말 덥지요. 무더위에 조금만 활동해도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럴 때는 밖에 나가시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30분마다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겁니다. 반대로 수분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소금 농도가 너무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면 물을 더 마실수록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폐에 물이 차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 있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변의 양을 늘려서 세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낭성 신질환이라고 유전적으로 콩팥에 물혹이 생기는 병이 있는 경우에도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물혹이 커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차 종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커피, 녹차,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많이 마시면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은 괜찮지만 물 대신 이런 차를 물처럼 계속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드신다면 같은 양의 물을 추가로 더 마시세요.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과량 복용하면 결석이 더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루 0mg 이내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입니다. 본인의 콩팥 상태, 단계에 따라 수분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여름철 탈수를 특히 조심하시고 담당 선생님께 본인 상태에 맞는 수분 섭취량을 꼭 확인하세요. 8번째입니다. 당뇨와 콩팥의 위험한 관계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특히 귀 기울여 주세요. 이순덕 씨처럼 당뇨와 콩팥병이 함께 있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결국 콩팥병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절반 가까이가 당뇨 때문입니다.
투석까지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당뇨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왜 당뇨가 콩팥에 이렇게 나쁠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콩팥은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면 이 작은 혈관들이 하나둘씩 손상되고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단백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투석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당뇨를 진단받고 약만 드시면서 별다른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결국 콩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혈당 관리를 잘하면 콩팥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약을 꾸준히 드시고 식이요법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당뇨라고 해서 무조건 음식을 줄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도 줄이고 가공식품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콩팥에 가는 압력이 높아져서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혈압 관리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 가족 중에 콩팥이 나빠지신 분이 계신 경우라면 본인에게도 위험이 높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셔서 콩팥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순덕 씨처럼 3단계에서 발견되면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콩팥병이 진행하면 빈혈도 생깁니다. 콩팥이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옵니다. 이상하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 중에 이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빈혈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체중 관리와 콩팥 건강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콩팥에도 부담이 됩니다. 비만이 있으면 단백뇨가 생기고 고혈압과 당뇨가 따라오면서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줄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시면 처음에 빠지는 것은 지방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수분이 먼저 빠집니다. 수분이 갑자기 줄면 탈수가 오고 탈수가 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오히려 콩팥이 더 나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줄이는 것이 안전할까요? 보통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천천히 줄이면서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식, 원푸드 다이어트, 초저칼로리 식단 같은 극단적인 방법들은 콩팥에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수분이 빠지면서 콩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 양을 조금 줄이면서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집 근처 공원에서 하루 30분씩만 걸으셔도 됩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걸으시면 더 좋지요. 우리 손주들과 함께 걷고 우리 건강도 지키는 일거양득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수분 보충도 함께 하세요.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면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서 하세요. 콩팥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가정을 위해 우리 건강은 뒤로 미뤄두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콩팥 건강에 대해 9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콩팥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나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저염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이 5g인데 우리 분들은 9g을 드십니다.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물을 조금 덜, 젓갈류를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단백질은 적당하게 드세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계란 흰자, 고기, 생선 위주로 드시고 유제품과 견과류는 줄이세요. 넷째, 칼륨은 본인 단계에 맞게 드세요. 초기 단계에는 과일도 괜찮지만 4단계 이후에는 바나나, 토마토, 수박 같은 칼륨 많은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인이 많은 가공식품과 유제품을 줄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다른 병원에 가실 때 항상 말씀하세요. 콩팥이 안 좋습니다. 엔세이드 진통제는 빼주세요. 이 한마디가 콩팥을 지킵니다. 일곱째, 수분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여름철 탈수를 특히 조심하시고 본인 상태에 맞는 수분량은 담당 선생님께 확인하세요. 여덟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과 혈압 관리가 콩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기검사를 꾸준히 받으세요. 아홉째, 체중은 천천히 줄이세요.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갑자기 하는 다이어트는 콩팥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과 우리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순덕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기 진단을 받으신 후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엔세이드 진통제 대신 다른 약을 쓰고 혈당 관리에 더 신경 쓰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가지를 전부 한꺼번에 바꾸려 하시면 힘드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짜게 드셨다면 이번 식사부터 조금만 싱겁게, 다른 병원에 가실 일이 있다면 콩팥이 안 좋습니다. 이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살아오셨잖아요. 가난한 시절에도 힘든 시절에도 꿋꿋이 살아오신 우리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우리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작은 시작이 필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나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과 함께 건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